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일 양국이 감세 법안 추진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로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다시 말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국채 쇼크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3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연 5%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에서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연 3.14%까지 뛰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70원대까지 뚝 떨어지면서 하락 압력이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캐나다 G7 회의에서 미일 재무장관이 엔화 절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가 원화 가치를 밀어올려 원화 환율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회사와 바이오 시밀러 및 신약 개발 회사로 쪼개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순수 위탁 개발 생산 회사로 남게 되고, 지주 회사로 신설되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사업 간 이해 충돌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신약 개발 사업에 힘을 주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건설업 위기설을 촉발시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작년 6월 말 현재 부실 PF 사업장은 총 23조 9천억 원 규모였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2조 6천억 원이 오는 6월 말까지 정리된다는 겁니다. 부실 PF 뇌관은 확실하게 제거된 건지, 대선 이후 집값은 안정될지 이슈 체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건설업 위기설을 불러일으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큰 불 잡히듯 절반 정도는 정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체 평가인데요.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7월 기점으로 또다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서 남은 부실 PF 정리도 영향을 받을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참 우리 경제의 큰 고충거리였는데, 구조조정이 조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때 건설업 4월 위기설이다. 때만 되면 드러나곤 했는데, 건설업체들 조금 어려운 상황, 최악의 고비는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근데 건설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여전히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서울의 핵심 주거선호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괜찮은데요. 네. 나머지 서울 외곽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좀 핵심적으로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공업 미분양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분양에 대비해서 중공업 미분양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3년 8월 이후로 11년 7개월 만에 지금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 2만 5천 채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한 80%가 지방에 있습니다. 2만 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계속적으로 80% 수준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계속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저희가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은 건설 투자가 3.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의 이제 이런 경기 안 좋은 부분이 경제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건설회사들 실제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 다 짓고도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악성 미분양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된다. 우리 성장률 낮은 것, 건설 경기 악화 영향이 크다. 그게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부실 PF 사업장이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우리 전체 부실 PF 사업장이라는 게 여신 기준으로 한 200조 원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한 23조 9천억 원 정도가 부실하거나 또는 부실로 갈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안 좋은 사업장이었거든요. 감독은 이걸 이제 자 정리한다, 뭐 옥석을 가린다 이렇게 했는데 잘 정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어느 정도가 뭐 정리가 돼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 6월까지 52.7% 예. 정리하겠다는 건데요. 6월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이제 부실 사업장이 23조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6월 달이 작년 6월 달 같은 경우가 22조 9천억이었고요. 예. 작년 말 같은 경우는 19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좀 늘어난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가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아니면 느려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예. 뭐 부실 사업장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재구조화를 시키면. 그래서 12조 6천억 정도를 정리했다고 그러네요. 뭐 임박해 있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정리된 걸 본다 그러면 그래도 뭐 그 예전에 비해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동안 4조 5천억 정도를 정리했거든요. 예. 그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속도는 내고는 있는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여전히 그런 부분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네요. 뭐 부실이 이제 어떻게 부실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기준을 조금 이렇게 강화를 하면 이 부실 PF 사업장이 조금 늘어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여튼 부실 PF를 정리한다는 게 뭐 그대로 놔두면 정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사서 그걸 다시 뭐 정상화 시키거나 다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뭘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금리도 그렇게 낮질 않고 어떻게 신속한 진전이 제대로 될 수 있나 싶어요. 예, 뭐 일단 악성 우리가 보통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유찰되는 경우가 14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당히 10차례 이상 유찰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PF 정보 공개 플랫폼 같은 걸 만들었어요. 정보 공개 플랫폼 예. 뭔가요? 그게? 그러니까 PF 부실된 사업장들을 이제 올려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제일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 사업장이 이제 뭐가 문제가 돼서 부실한지를 예. 사실은 밖에 있는 분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이 사업장이 이제 그 1월 같은 경우는 한 195건 정도가 올라왔었는데요. 예. 현재는 이제 4월 말 기준입니다. 예. 395건이 올라왔으니까요. 뭐 이게 좀 활성화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제 가격 차이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게 경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달 이제 한 1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매수하려는 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좀 부진한 면이 있고요. 또 재구조화의 핵심은 이제 공동펀드 조성인데요. 공동펀드 그걸 예.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조 5천억 정도를 이제 공동펀드를 금융권하고 해서 이제 조성하기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3차 같은 경우가 원래 5천억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2천억만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조 5천억이 다 조성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PF 부실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부실한 PF 사업장이라고 그래서 그게 누군가가 살려면 사업성이 괜찮다고 판단해야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린다는 얘기는 아무리 좀 가격을 낮춰도 저기 사업성이 없다 싶으면 누가 달려들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사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저희가 이렇게 정부라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이제 뭔가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LH가 매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저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에서 이제 흡수할 수 있도록 네.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예. 대부분은 이제 그게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과 같은 수요 진작책이거든요. 수요 진작책. 예,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실은 부실을 해소한다는 개념보다는 시장에서 흡수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을 좀 시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냥 부실을 해소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온 대책들을 보면 지방에 있는 중공업 미분양,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도 미분양. 아니고 예. 악성 미분양이죠. 예. 뭐 이런 것들을 서울의 1주택자가 매입할 때 뭐 주택세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한계가 많은 그런 수요 진작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있을 때 그걸 사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으로만 간주해도 그게 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왜냐하면 1주택자가 지방의 미분양을 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네.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가 좀 내려가서 사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여전히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던 건데요. 5년 양도세 면제. 5년간 양도세를 예, 면제하라. 맞습니다. 그 정책은 사실은 한 2번 정도 시행이 됐던 정책인데요. 예. 뭐 이런 정책들이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서 시장에서 흡수하는 것이 저는 맞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그걸 매수하는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조적 리츠 같은 걸 통해서 예.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요. 구조적 리츠, 예. CR 리츠라는 게 뭐 좀 제대로 좀 돌아갑니까? 몇 개나 생겼어요?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개, 4개 정도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한 사업장은 한 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예, 사업장 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매수한 그 세대수 같은 경우가 한 500세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세대요. 예, 근데 이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저 3월 기준입니다. 3월 네. 기준으로 우리가 중공업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이 2월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냐 그러면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은 한 31채 정도 늘어났으니까 거의 뭐 안 늘어났다라고 볼 수 늘어났는데.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1,364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상반기 동안 해서 한 게 500채를 넘어가는 정도 수준에서 매입을 했는데 네. 한 달 만에 1,400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예.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뭐 지금 정치 일정 자체가 예. 좀 그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도 보면 뭐 부위원장이라든지 원장께서 이제 뭐 임기가 만료되시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는 속도를 본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빨리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나마 획기적인 대책의 예시로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들으셨는데 이 조치를 정부가 구상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건 아직은 조금 더 시장이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아직은 경제를 위협할 정도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뭐 그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잘 진행이 돼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어쨌든 리스크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시장에서 흡수되도록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혹시 5년간 양도세 면제 외에도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을 조금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지금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예, 그게 보면 대부분의 대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금액 수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뭐 지방의 공시가 2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뭐 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의 상한을 정해놓는 대책들은 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그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뭐 주택 가액에 대한 뭐 제한이 없는 수준의 뭔가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예. 지방도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걸 보면 뭐 7억씩, 8억씩 이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걸 이제 사줘야 되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양도세를 면제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방에 이렇게 상한을 두면서
그 내놓는 대책들은 조금은 이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네요. 자, 이런 우리가 부동산 PF 부실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대선 6.3 대선 며칠 남질 않았어요. 상당히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시장은 관망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심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건지, 그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영향을 미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보면 뭔가 그 일관성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될 때는 이제 떨어지기도 했고 어떤 분이 될 때는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정치 상황보다는 경제 상황에 더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방향을 본다 그러면 작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그 당선이 됐죠. 그 이후에 5월 달, 6월 달에 계속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정치 일정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이 집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 차원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올해는 저희가 또 유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7월부터 시행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6월 달에 먼저 움직일 분들이 계실 거고요. 이게 먼저 대출을 먼저 받아서 그렇죠. 한다 이거죠. 예,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어쨌든 뭐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거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6, 7월 달에는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좀 활성화되면서 저는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뭐 본인의 이제 자산들을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뭐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저는 이제 만약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다, 뭐 그럴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부동산 대책이 뭐 6월, 7월 달에 이제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좋은 동네는 맞습니다.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 보시면 5월달 집권하고 난 다음에 파리 대책이 3개월 후에 나왔어요. 파리 대책. 본인의 그 정책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하반기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강보합, 지방은 이제 약세로 가겠죠. 그 대책이 나왔으니까요. 대책이 나온다면. 그다음에 이제 대책이 나오고 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저희가 겪어보면 한 3개월, 길어도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게 또 해소가 됩니다. 대책의 효과는? 대책의 효과는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내년 초 되면 또 은행에서 또 그 뭐 이렇게 영업 같은 걸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출 한도가 다시 세팅이 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되면 또 은행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이러면 또 가격은 또 오를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한 5월 정도에 또 큰 이슈가 있습니다. 뭡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된 게 끝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맞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이제 5월. 배제된 시점이 내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것도 그냥 양도세 중과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또 이제 시장이 침체하는데 대신에 이제 매물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규 매물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기존 매물마저도 사라진다 그러면 규제와 안정과 상승 이런 흐름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매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 공급이 조금 부족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시장에? 맞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보면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입주 물량 같은 거는 거의 다 정해졌거든요. 그 뭐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3년에서 4년을 지어야 되니까요. 뭐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나올 건 없고 그런데 이제 기존 주택까지도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 스트레스 DSR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도권이라든지 수도권의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뭐 적게 빌리기도 하고 안 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신에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같은 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를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되면 건설회사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뭐 건설업 사업을 위기했는데 이제 7월 위기설도 누가 얘기하는 모양인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위기설은 작년 4월부터인가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정치 일정하고 좀 맞물려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5대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이 1년에 한 2, 30조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20조 정도지 않습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부실, BF 부실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이준석 후보는 완주를 다짐하고 있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우위를 굳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약과 판세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당의 일정과 방송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각 당 정책 책임자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먼저 정태호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약을 발표했네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 그동안에 이제 기본 개념을 이재명 후보가 중요시 해왔는데 이 기본사회 공약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야말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줘야 된다라는 그 큰 비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선 정부 안에 기본사회위원회를 둬서 체계적으로 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교육 그리고 주거 등에서 또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그런 다양한 한 7가지 정도의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동 관련해서도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예, 그렇죠. 길게 보면은 이제 AI 시대, 디지털 전화로 인한 일자리의 부족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경제 세계 10강 아닙니까? 그 수준에 맞는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관점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정책이죠. 네,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하니까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조금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과연 국가가 국민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 어떻게 책임질까? 그리고 책임지기 위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정부 지출이 너무 늘어나서 빚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조금 포퓰리즘 성격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데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이나 국가 또는 헌법에 그 정신이 다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어떻게 뭐 5년 동안에 기본사회가 다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본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방향에서 그 분야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오늘 발표한 것 중에는 보면은 그게 또 국가의 역할만으로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또 불가능한 영역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간 자원을 얼마나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 잘 동원할 수 있느냐도 또 정부의 능력이죠. 네. 그것들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재정만으로 이게 실현 가능하다 안 하다 그렇게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기본사회 공약도 있지만 또 이재명 후보의 중요한 게 이제 좀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내용에 좀 방점을 둔 공약처럼 10대 공약을 그 선관위에 발표한 걸 보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 성장을 위해서 특히 중점을 두는 게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을 좀 유도한다. 이런 철학이 좀 많이 담겨 있다면서요? 한때 예. 산업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산업 정책을. 예. 심지어 뭐 산업부를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 주도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네. 제가 표현하기에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국가 대항전이다. 예. 지금 전 세계가 대전환의 어떤 산업적인 대전환의 시기에 있고 또 미중 대립 속에서 새로운 무역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각국의 전략 산업들의 무한 경쟁 시대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이런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IRA법이 그게 대표적인 거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또 그런 거거든요. 예.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EU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 대항전 체제로 나가야 되고 예. 거기서 국가의 역할, 특히 재정의 역할, 또 법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국가 주도의 마치 이 산업 또 옛날 뭐 경제 성장 정책 이렇게 폄훼할 일은 아니고 지금의 전 세계적 현상이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늦었어요. 우리는 나라가 예.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략 산업들을 육성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산업 대항전이 아닌 국가 대항전이다. 그래서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데 그런 면에서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는 관련해서 기업들도 호응을 하면서도 또 기업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내용도 많다. 이재명 후보가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건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특히 내거는 게 이제 기업들이 반대하는 게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의지가 좀 강력하잖아요. 그거 저희들이 뭐 당론으로 이미 예.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한국의 자본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이게 법이다.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산재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산업재해가 사망률이. 사망률이. 하루에 6명이 출근했다가 집을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노동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나라예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는 그런 노동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또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는데 되게 중요한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상법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상법 개정안은 예.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과제에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정부가 강력하게 또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본시장이 성장을 해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더 쉽게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으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기업의 대주주들이 임의로 뭐 유상증자나 또는 물적 분할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소액 주주들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건가가 결국은 기업의 소위 주주에 대한 책임성, 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거 안 하면 나 사직하겠다, 사퇴하겠다. 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 기업인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기업의 어떤 육성에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거는 네.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이제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프레임으로서도 볼 수도 있지만 기업들은 이제 반대를 분명히 했잖아요. 당연히 상법 부담이 개정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연히 기업들이 그럴 수밖에 좀 없죠. 이재명 후보의 성장 정책을 회의감을 갖게,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좀 안심을 좀 시킬 수 있겠어요? 그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상법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업하는 분 중에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잖아요. 예. 기업하는 분들 만나보면 특히 이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공약과 관련해서죠, 이게 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게 호텔 경제론입니다. 지난 16일 군산 유세 현장에서 말한 게 여러 가지 릴레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의 필요성, 그 효과를 조금 강조하기 위한 사례인데, 그 사례이지만 조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이제 비아냥 또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조금 정면 지금 대응, 태클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흔히 말하는 견지망월이죠. 달을 보라 그랬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모양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슈가 없으니까 이슈가 말꼬리라도 잡아가지고 뭔가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예. 이 호텔 경제론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돈이 많이 돌면 돌수록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네. 경제는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도 그런 게 나와요. 네. 경기가 불황기에는 정부가 땅을 파가지고 네. 그냥 묻더라도 그게 불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케인즈를 땅 파기 경제론이라고 네. 공격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 이론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능한 단순화시켜가지고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사례로 제시를 했던 건데 네. 그걸 마치 무슨 뭐 경제 정책이 뭐 근거도 없다 이론도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위한 공격. 이제 아마도 공격하는 측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호텔 경제론 같은 경우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개념, 기본 지출을 뒷받침하는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례라는 게 돈이 외부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좀 공허하고 또 더군다나 호텔을 취소해버리면 호텔은 결국은 그런 취소가 반복이 된다면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뭔가 정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려고 하는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만 과장적으로 설명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예를 들면요. 이게 정부가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엄청 반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직전에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을 중앙 정부가 발행을 지원하는 걸 제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하면서 도입을 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예. 그때 1조 원을 발행하는 거를 정부가 지원하는 걸 했었는데 예. 나중에 코로나 때 그게 25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지역사랑 왜냐? 상품. 예. 가장 어려운 그때 정부가 그 소상공인들한테 영업을 못하게 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한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안 되니까 그때 지역 상품권이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예. 돈을 돌아가게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경제 성장이 좋아요. 네. 그리고 그것은 소상공인 가장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던 거고. 이재명 후보가 이 예를 들었던 거는 그런 화폐 지역 상품권과 관련된 얘기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냐면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거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앙정부 그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은 뭐냐면 재래시장용이거든. 예. 가장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목적 자체가 전통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되고 왜 지역 상품권은 안 되냐 이거지. 네,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러니까 그런 정부 정책의 모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통화가 가나가 많이 속도감 있게 돌아가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경제 이론까지 들고 나가지고 네.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네. 말꼬리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하여튼 이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반대하는 또 경제학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제 대선이 뭐 불과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혹시 민주당에서는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정말 절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지역에서 선거 운동하다가 왔는데 네. 이게 선거라는 거는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네. 뭐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프하고 선거는 가봐야 끝나야 끝나야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듯이 저희들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많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예, 아직 12일 정도 남아 있는데 언제든지 이거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 겸손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저희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몸조심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지지율로만 보면 여론조사로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마침 이 18일 1차 토론 이후에 이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엊그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으로 좁혀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좀 의미 있게 보십니까? 이제 뭐 여론조사는 뭐 다양하게 지금 뭐 그 기존에 일관되게 나왔던 조사도 지금도 나오고 있고, 예. 그러면 또 어떤 조사의 경우에는 좀 튀는 조사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시점에 응답청의 그 어떤 결집도에 따라서 좀 달라, 또는 이제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예. 그러나 이제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저희들은 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금은 국민의힘이 내란 때문에 내부가 많이 흐트러져 있지만은 그 내부가 이제 정비돼 가면서 결국 그쪽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좁아지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에 굉장히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끌어안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뭐 불과 열흘 남짓 남은데 이 단일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반반. 반반. 네.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향력은 선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국힘은 애걸하는 모습이고 이준석은 즐기는 모습인데 그 본질은 결국은 이 내란 정권을 다시 연장하는 그런 단일화거든요. 본질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저는 심판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건데 그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쪽에서는 대단히 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즐기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예. 이게 이 단일화 가지고 논의하는 걸 통해서 계속 뉴스의 중심에 설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나 또 단일화를 하기에는 뭔가 조건이 명확하게 없으면은 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당권을 보장해주는 네. 그런 거래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권을 보장해준다. 네. 그게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선택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준석 후보야 약 지지층의 한 70% 가까이가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지더라도 자기가 대선 이후에 뭔가 차기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반반이라고 보는데 예. 그런 어저께 뭐 안철수를 의원, 만났는데 네. 그걸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선 열흘 앞두고 각 당의 정책과 판세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태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정책 공약을 알아보고 판세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지지 유세를 벌이고 있는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현입니다. 지금 광주에 계시죠? 네, 오늘 전주 갔다가 예. 정읍 들렸다가 네. 지금 광주 광산에서 유세하고 또 민원연장 하나 들렸다가 지금 네. 다른 유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전주, 정읍, 광주, 호남을 훑고 계시는데 호남의 지금 현장 분위기,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분위기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뭐 호남 현재 정치의 분위기라는 게 거의 37년, 예. 37년째 뭐 특정 정당 싹쓸이 분위기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요즘 들어와서 예. 최근에 몇 년간 특히 지금 제가 다녀보면 깜짝 놀랄 그 세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죠? 깜짝 놀랄 변화? 하나는 일단 국민들 그 생활 수준이 국민 소득이 4만 불이 넘었으면서 예. 이제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특혜를 베푼다든가 온정을 베푼다든가 예. 시혜를 베푼다든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콧방귀를 낍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그런 말이 먹히지 않는 선진국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그 예. 반응해서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거의 3분의 1이 예. 3분의 1이 저는 2030, 네. 또 MG, 더 조금 하냐면은 3040까지 이렇게 되는데 역시나 이 세대들은 지역이나 진영, 또 뭐 이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네. 거의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오르면 오른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예. 여기 좋았다가 이 정책이 오르면 여기 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쪽에 떠났다가 저쪽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예.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놀라운 커뮤니케이션의 그 발달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정보 교환 속도가 1초면 전 국민이 다 공유를 하다 보니까 예. 이 호남에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별로 한 일도 없이 37년을 싹쓸이 온 것에 대해서 호남의 청년들, 호남에 조금 이제 의식 있고 하시는 분들이 예. 과거하고 다른 양상, 무조건 뭐 국민의힘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도덕성, 예. 우리 그거 썩 좋아하지 않아, 우리라고 네. 뭐 다르지 않아 네. 이런 현상들을 보기 때문에 예. 조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지셨다. 그게 지지율을 올라가는, 투표율을 높여서 지지율을 올리는 요인으로 실제 이어지는 느낌을 좀 봤습니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직 크게 기대를 안 하지만 네. 그렇지만 하여튼 옛날하고 다른 것도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호남이 변하고 있다는 건 느낍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주요 공약을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도 핵심적인 공약, 뭔가 민간 주도 성장이라든지 규제 완화, 감세 여러 가지를 내세웠잖아요. 위원장께서 좀 보시는 아주 핵심적인 김문수 후보의 공약 한두 가지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어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많은 공약이 있지만 이 어쨌든 경제와 관련해서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철학과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4만 불 소득의 국민 우리나라 세계 10위 경제 강국 수출 7위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제는 경제 말하자면 주체들 경제인들이 경제를 주도를 해야지 공무원들과 정부가 머리 써갖고 할 수 있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완전히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인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경제로 가야만이 네. 창의력과 상상력과 독창력을 발휘를 하고 네. 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지금같이 수출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지. 네. 정부가 주도를 해갖고 정부가 계획을 짜서 정부가 말하자면 세금도 있는 대로 정부 필요에 의해서 많이
뜯어내고 그 세금을 갖고 배급 주듯이 또 막 뿌려대고 나라대고 이렇게 해갖고 어떤가의 균형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라 규모가 틀리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극명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님을 포함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것 그대로 예. 한마디로 해서 정부 주도로 해야 되고 원전도 아마 틀림없이 폐쇄할 거고 세금도 계속 기업인들로부터 더 뜯어내서 그 네. 기업인들이 그 세금을 갖고 기업에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전혀 우리하고 정반대인 것 같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많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맞는 경제 공약 중에서도 네. 다 묶어갖고 한다 그런다면은 완전히 규제를 판가리를 하겠다. 규제. 지금까지 규제 정부가 판가리. 꽉 움켜쥐고 통제를 해오면서 정부가 생색내고 정부가 아까처럼 시혜 베풀고 원정 베푸는 이런 경제 갖고는 안 된다. 규제를 과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그냥 판가리 할 정도로 이렇게 네. 규제를 풀어가지고 그게 기업 규제가 됐든 지방 규제가 됐든 행정적으로 하는 그런 규제들을 최대한으로 풀겠다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고 또 그게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전반적인 전국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금 올라가는 그런 내부 조사라든지 혹시 그런 느낌을 좀 받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님은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때 하고 조기 대선 치를 때 문재인 후보하고 아주 뭐 해경군 김씨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한 대선 주자였거든요. 예. 2017년도에. 그때부터 시작했고 지금 8년 동안 거의 내내 대선 주자군에 있었던 분입니다. 대선 주자로 있었었죠. 근데 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지난 12일 날 비로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게 오늘로서 9일째 된 후보입니다. 예. 8년 동안 뛴 사람하고 8개월도 아니고 이게 거의 9일째 되는 후보였기 때문에 또 어떻게 각각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다르다 보니까 뭉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토론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완전히 국민의힘 후보다라는 게 확정이 되니까 다른 경선 주자를 밀었던 사람들도 뭉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양자 대결 구도로 가기 시작하면서 예. 사실상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는 40% 진보 보수의 이 보수의 결집 현상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네. 나머지 20% 중도 사람들도 그게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점차 선택하고 좁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후보 비교를 하고 정책 비교를 하고. 예. 그냥 후보 비교는 뭐냐면 야 그래도 5,400만 명 중에 한 명의 국민의 대표인데 도덕성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더 낮은 사람이어야 되잖아. 예. 일반 국민보다 도덕성이 더 낮은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기는 곤란하잖아. 하는 것도 있고 정책 면에 있어서도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느냐? 거기하고 주로 완전히 갈라지고 분열되고 파탄냈어. 경제도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해갖고 정말 성장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배 위주로 하고 나눠주고 배급 주는 거 위주로 할 것이냐 이런 비교들을 해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난 거의 몇 년 동안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서 법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네. 행정부고 사법부고 거의 다 무시하고 법 위에 존재하려고 어떤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보이다 보니까 이런 비교들을 비로소 이제 와서 같이 하게 되면서 국민의힘도 흠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흠과 이걸 비교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미래다. 다음번 대통령 될 사람, 과거 사람 놔두고 누가 두 사람 중에 국민들 삶에 평안을 줄 수 있고 행복을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두 후보의 비교를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지금 어떻게 좀 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며칠 안 남았는데. 정치는 항상 가능의 예술입니다. 불가능한 게 보였던 것도 느닷없이 가능하게 되고 그게 DJ 연합이라든가 3당 합당이라든가 어떻게 정몽준하고 노무현이 단합을 그렇게 단일화를 하지 하는 것처럼 이루어지거든요. 더더구나 우리 당에 두 번이나 당대표를 하면서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후보는 엄연히 사실 우리 당과 정서가 맞는 분이고
또 그분은 아주 가장 큰 재산이 미래예요. 예, 앞으로 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분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예.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을 각오를 하고라도 그분을 받아들여야만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서로의 필요가 맞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지지 유세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각 당의 선거 공약과 판세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내건 경제 공약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부주도 성장을 내세웠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철폐와 세율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부주도 성장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조달 방안이 좀 모호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민간주도 성장은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못하면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표심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공약 차이가 판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남은 열을 누가 우리 경제를 진짜 살려낼 수 있을지 곰곰이 따져보길 바랍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